네, 대표님 아시는 것처럼 이낙연 전 대표가 호남에서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고 지지율도 높지 않다. 그래서 원칙과 상식에 속해 있는 의원들도 사실 이낙연보다는 나는 그 개혁신당 쪽하고 하고 싶어 이런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께서는 정면 돌파하셔야 된다. 아, 정면 돌파해야 된다. 저도 제가 당 차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은 보통은 제3당 한다 그래가지고 수도권 중심 정당 이런 얘기 하는데요. 그건 좀 제가 봤을 때 오히려 피해가는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 보수 정당에서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지금의 보수 정당이 잘못했다. 새로운 어떤 보수적 가치를 세우고자 창당했다라고 한다면은 본질에서 붙는 게 제일 세죠. 그래가지고 비록 예를 들어서 뭐 가서 이길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지만 깨진다 한들. 예를 들어 우리가 가진 생각에 뭐 얼마가 동의해 주신다. 이것도 다 성적표로 보거든요. 그게 마치 수도권에 가가지고 이제 삼자 구도에서 약간 뭐 어부지리 비슷한 선거를 치르려고 한다 이런 거는 결과가 나와서 그것도 질 수도 있고 이길 수 있지만은 해석이 불가능해요. 해석이 불가능해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정면 승부 좀 해보고 싶다. 이낙연 총리도 그러셨으면 좋겠다. 정면 돌파를 하자. 아니 뭐 계란 좀 맞으면 어떻고 가가지고 뭐 물 좀 맞으면 어떻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도전하지 않는 사람을 그 가볍게 보는 거지. 도전해서 만약에 또 잠깐은 또 싫은 소리 하고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분들도 애정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지. 단기적 관점에서는 그게 오히려 득이 될 거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세대 통합론 얘기했어요. 본인 70대고 실제로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하겠다고 선언한 이석현 국회 부의장 72, 신경민 전 의원 70, 최은열 전 의원 73, 뭐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70대들과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하는 분들은 대체로 젊은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소위 이제 세대 포이론으로 지난 대선에서 승리했던 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이번 총선에서도 이른바 세대 통합론으로 해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같은 동등 비교가 가능합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런 주장은? 지금 개혁신당의 지지층 주력이 돼가고 있는 나이대가 40대, 50대입니다. 4050이에요? 2030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게 옛날에 세대포이론이라는 게 동작하는 방식은 기존의 보수 정당이 하도 2030에 나락을 찍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중간 정도로만 가져오는 것만으로도 세대포이론이 성립했어요. 왜냐면 6070 세대가 인구가 많았으니까. 근데 개혁신당은 최대한 어느 세대에서든지 확장성을 높여가야 되는 것이고 지금 개혁신당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지지층은 뭐냐면은 40대 50대 화이트 칼라층인데 대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으나 그 이후에 실망해가지고 잠시 민주당으로 이탈했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게 가장 세요, 느낌이. 이런 저 정치적 포지션을 가진 분들이 많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그래서 선거 때 각 당에서 분석에 들어가고 민주당 내 전략통들은 이제 개혁신당이 오히려 민주당 표를 더 뺏어갈 수도 있다는 분석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최근에. 근데 이것도 그냥 민주당의 착각인 게 대선 때는 어차피 이게 민주당 표가 아니었어요. 제가 분석하는 저희는 당장 당원 명부를 계속 보면서 이게 파악하니까 느껴지는 건데 대선 때 윤석열을 찍었으나 그 이후에 이탈해 있던 층이 다시 이제 복귀되는 정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2022년 7월 초에 저윤리 징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갤럽 지지율 50%에서 30% 초반으로 쭉 떨어집니다. 그때는 이제 대선 직후였기 때문에 저에 대한 지지층이 덜 이완됐을 때니까 실제 한 17, 18 정도 이탈한 거죠. 그러면 그게 다 그러면 그때 30대 초반으로 윤석열 대통령 간 다음에 그 17, 18 중에 한 3, 4밖에 흡수를 못했어요. 다시 1년 반 동안, 2년 동안. 그래서 지금 한 13, 14 정도의 윤석열을 찍었으나 대선에서는 그러니까 이재명은 도저히 안 된다 싶어서 윤석열을 찍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 긍정을 하지 않는 13, 14 정도가 지금 개혁신당이 받는 냉정한 지지율이에요. 그 숫자가 공교롭게 맞아떨어져요. 근데 이 표는 민주당 것이 아니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대선 기준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민주당도 선거 분석 잘해야 될 거다.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과거에는 정의당이었을 수도 있고 무당파였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건데 지난 이제 대만 총통 선거에서 커먼저 대만 민중당 후보가 3위를 했지만 이분이 중도인데 어떤 중도냐면 그 민진당에서 중도, 그 다음에 국민당에서 중도, 이 양쪽에 그러니까 개혁 보수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진보는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하여튼 이 중간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이제 커먼저 현상을 만든 이런 건데 그러면 지금 개혁신당의 포지셔닝이 이렇다고 한다면
이낙연 전 대표 원칙과 상식과 굳이 같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특성이 있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기로 국민의힘 일방주의가 문제가 된다라고 했을 네, 때 예. 공천 난장판이 벌어질 거다 이런 것도 예, 예상하고 예,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측면에서의 국민의힘과의 관계는 네. 오히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했을 때. 네, 예. 그러니까 우리 전략기획위원장이 대단하신 분인 게 뭐냐면은 할당 멘트가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아, 우선 많이 들어봤다 했더니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 멘트였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략적이에요. 그런데 그 우리 전략기획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멘트대로 예. 공천 파동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에 그 2008년도에 18대 총선 때 네. 보수가 거의 200석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153석인가를 한나라당이 하고 친박연대가 13인가 하고 친박 무소속연대가 15인가 했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공천 파동으로 인해서 28석 정도가 보수에서 이탈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 28석 정도는 보수 진보 이런 거 아니면 중도 이런 거의 개념이 아니라 네. 진짜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 그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 그 당시에 공천 피해자 모임 같은 느낌이었고. 예, 예. 저는 그런 게 어느 정도 있긴 있을 거예요. 제3지대 이번에. 네. 근데 그것과 더해서 이념적 지향은 어디냐 했을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양대 정당이 보수 정당이라기보다는 기득권 정당 또는 그렇죠. 개혁을 할 수 없는 개혁이란 걸 입에 꺼낼 수 없는 정당이다. 그래서 그 컨셉을 선명하게 대비선을 그으려고 그래요. 아, 개혁신당에서. 네. 예.